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우리 코스피 지수가 닷새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0.27포인트가 떨어진 1117.5로 마감을 했는데요. 올 한 해 마지막 거래일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죠. 연말을 맞아서 거래는 매우 한산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센 경제 현장에서는 은행들의 가계 프리워크아웃 확대 관련 소식 그리고 법무부 업무 보고 내용을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은행들이 내년 경기 침체에 대비해서 개인 가계대출 채무 재조정 제도죠.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의 김영필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프리워크아웃 제도라는 게 뭔지부터 설명을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프리워크아웃이란 향후 대출 연체를 할 가능성이 높은 개인을 대상으로 채무 재조정을 통해 정상적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인데요. 최근 은행들이 가계대출의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해 가계대출의 부실 확산을 줄여보겠다는 의도인데요. 먼저 국민은행은 내년 1월 중 개인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고, 외환은행은 다음 달 2일부터 채무상환 지원 제도를 실시합니다. 앞서 신한은행과 하나은행도 개인 채무 조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농협은 지난 9월부터 연체 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특별 조치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05년 시중은행 가운데에서는 가장 먼저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들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이자 감면, 대환대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받으려면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 겁니까? 이에 중요한 것은 모두가 다 프리워크아웃으로 인한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는 점인데요. 은행들은 각기 조건을 내세워서 프리워크아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리워크아웃은 지점과 본점에서 2번의 심사를 거쳐서 대상자가 확정되는데요. 본점이나 지점 중 한 군데라도 승인을 받지 못하면 프리워크아웃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부적인 조건과 운영 방법 등은 은행별로 차이가 나는데요. 신한은행이 운영 중인 개인 채무 조정 제도는 전담 심사역에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내년부터 신용등급이 낮은 대출자를 대상으로 장기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해주고, 연체 없이 정상적으로 이자를 납부한 고객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금리를 인하해 줌으로써 상환 부담을 줄여줄 방침입니다. 하나은행의 가계 채무 조정 프로그램은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신용카드 연체 등을 심사한 뒤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체이자 납부를 연기해주고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외환은행은 내달부터 대출 원금을 1개월 이상 갚지 못한 대출자 등을 대상으로 채무 상환 지원 제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은행들이 이처럼 잇따라 이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 제도로 인한 그 효과는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예, 이처럼 은행들이 잇따라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가계대출 부실을 방치할 경우 금융시장은 물론 경제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경기 침체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가계대출 부실을 방치할 경우 은행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이것이 대출 축소로 이어지면 가뜩이나 좋지 않은 실물 경기를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가계대출에 대한 프리워크아웃을 주문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잘 활용하면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채무 불이행자가 되는 것을 막아서 실물 경기가 침체되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프리워크아웃 제도에 대해서 서울경제신문 김영필 기자로부터 자세한 소식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 세계 경기 침체 여파로 제조업체들의 감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팔리지 않고 쌓여가는 재고도 상당히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철강업계 역시 예외는 아니라고 하네요. 자, 철강업계의 감산 배경과 향후 이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국제부를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훈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철강업체들이 감산에 돌입을 하면서 내년 세계 철강 생산량이 올해보다 최소 10%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데요. 아, 상당히 크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세계 경기 침체 여파로 철강 수요가 크게 줄어들면서 철강업계의 비관적인 관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철강 생산량이 6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철강 리서치 회사인 월드 스틸 다이나믹스는 내년 세계 철강 생산량이 올해보다 13.9%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도 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이 같은 전망이 만약 현실화된다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난 1945년 27.3%가 감소한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하게 됩니다. 직전에 가장 큰 감소폭은 1982년의 8.7%였습니다.
네. 자, 이 수요 감소로 철강업체들의 고충이 정말 만만치 않은데 철강업체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지난 9월에서 10월 이후 건설, 자동차, 백색가전 등 철강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제조업체들의 수요가 크게 줄어들면서 철강업체들은 이미 본격적인 감산 및 인력 구조조정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세계 최대 철강업체인 아르셀로미탈을 비롯 러시아의 서버스탈, 인도의 코로스에 이르기까지 대형 철강업체들이 감산 계획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아르셀로미탈은 올 연말까지 북미 지역 생산량의 40%를 줄일 계획이며 미국 내 임직원의 16%를 해고할 예정입니다. 서버스탈도 인력을 줄인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철강업체들의 주가도 올 하반기 들어 급락했습니다. 아르셀로미탈의 주가는 지난 7월 초보다 70% 이상 폭락했으며 서버스탈과 US 스틸의 주가는 각각 90%, 79%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앞으로가 더 힘든 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철강업체들이 향후 1, 2년간 철강 가격 하락과 수요 감소 여파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정작 중요한 것은 이러한 철강 생산량이라든가 수요량이 언제부터 회복될 것인지가 중요할 텐데요. 어떻게 보고들이 있습니까? 예, 세계 경기가 회복되고 이에 따른 수요 증가가 이루어져야 생산량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관건은 세계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이 쥐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철강 소비 국가로 전 세계 철강 수요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두 자릿수 경제 성장률을 구가하던 중국이 8에서 9%대 성장에 그치는 한 철강 수요가 쉽게 살아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 업체들이 잇따라 감산에 돌입하면서 내년 세계 철강 생산량은 지난 1998년 수준인 7억 7,700만 톤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철강 생산량이 세계 경기 회복과 함께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소폭이지만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철강 생산량 추이를 살펴보면 세계 경제 성장률과 연동되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 일부 전문가들은 철강 산업의 직전 화랑기였던 지난 2007년의 생산량 13억 4천만 톤 수준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적어도 4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철강업계 소식을 서울경제신문 국제부의 김정곤 기자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먼저 오늘 있었던 법무부의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지요. 서울경제신문의 김능현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법무부가 오늘 이명박 대통령에게 새 업무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들로 채워져 있던가요? 예, 이번 법무부의 업무 보고 내용은 기업의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경제 살리기와 민생 안정 및 법 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보고 내용 중에는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대가로 형을 감면해주는 면책조건부 진술제도와 공안 및 사이버 범죄 수사를 강화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도 있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먼저 가장 중요한 경제 살리기 대책은 어떤 내용들이 있던가요? 예, 법무부는 흑자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의 자금 조달에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서 금융기관이 회상 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에게 운영자금을 대출해준 경우 우선 배제받을 수 있도록 도산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일시적인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이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로 올해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은 이미 100곳을 넘어서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신탁자산을 기초로 수익주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신탁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부동산도 담보물을 소유하고 있지만 은행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서 부동산을 신탁한 뒤 이를 기초로 수익주권을 발행해 투자자들의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도록 규제를 풀겠다는 얘기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업의 자금 조달을 최대한 용이하게 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밖에 검사, 변호사, 공익법무관 등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법률 지원센터를 설치해 체계적인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터넷을 통해 특정 기업에 대한 부도서를 유포하는 신뢰 저해 사범과 공소자리 비리 사범을 철저히 단속하고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실적 위주 단속은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금융위기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지원 방안도 내놨습니다. 범죄 피해자 구조금을 현행 1,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지급 요건을 대폭 완화할 방침입니다.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사료가 폭등으로 위기에 처한
한우 농가를 위해 대반영 축사를 건물로 등기해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법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네. 자, 그리고 업무 보고 내용 중에는 이제 공안 수사와 또 인터넷 범죄 수사를 강화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고 있어서 논란이 약간 일고 있다고 전해 들었는데요. 예, 일단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면책조건부 진술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공무원의 내부 범죄를 고발한 비리 공무원에게 범죄 내용을 다했할 경우 형을 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는 형벌과 범죄가 비례해야 한다는 책임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됩니다. 또 검찰청사 내에 사이버 범죄 전담 수사를 확대 설치하고 검사가 아닌 수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해 사이버 범죄를 엄단할 계획인데요. 이 역시 지나친 여론 통제로 흐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공안 수사 역시 확대할 방침인데요. 검찰은 올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공안 관련 비용을 30% 이상 증액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이 예산안에 대해 신공안정국을 조성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법무부의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해서 김능현 기자로부터 정리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경제 지표를 살펴보죠. 네, 이어서 오늘의 증시 마감 상황을 전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박희욱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감 시황부터 들어보죠. 네, 코스피 지수가 약보합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29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0.27포인트 내린 1117.59포인트를 기록, 닷새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투신과 외국인의 매도 공세가 출현하며 한 30포인트 넘게 급락했던 지수는 연기금이 대규모 순매수에 나선 데다 외국인마저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낙폭 대부분을 만회했습니다. 이날 연기금은 1,727억 원 순매수하며 저가 매수에 집중했고 외국인도 452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투신이 939억 원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한 가운데 개인은 1,075억 원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의 특징이 어떤 것들이 눈에 띄던가요? 네, 장중한 때 지수는 30포인트 넘게 빠질 정도로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는 배당 투자에 나섰던 자금들이 배당나기를 맞아 빠져나가면서 지수가 하락하는 배당락 효과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파로 고배당주로 알려진 KTNG, 강원랜드, SOL 등의 주가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지수가 예상보다 상당히 선박했다는 평가인데요. 증권선물거래소가 개장 전 예상한 현금 배당을 고려한 코스피 추정치는 1088.93포인트, 즉 이날 종가보다 29포인트가량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여기엔 연기금의 힘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이날 연기금은 1,727억 원 규모의 매수 우위를 나타냈는데 이는 지난 10월 27일 이후 나타난 최대 규모 순매수입니다. 비록 이날 배당락의 여파가 미미했지만 배당과 연계된 매수차익 잔고는 또 다른 숙제로 남게 돼 향후 물량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이제 내일이 올해 거래일로는 마지막 하루 남아 있는데요. 새해 증시는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새해를 앞두고 코스피 지수가 연일 약세를 이어가자 투자자들의 기대를 모았던 1월 효과가 수면 아래로 잠기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새해 들어서도 지금과 같은 조정 장세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지수를 이끌어줄 뚜렷한 모멘텀을 기대하기 어려운 데다 연초엔 기업 실적 악화와 구조조정 공포감 등 악재성 재료가 줄줄이 이어질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국내외 경제지표 발표 결과도 증시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러나 기업 실적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호조를 보일 경우 강한 상승 탄력을 보일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전문가들은 4분기 실적을 눈으로 확인한 후에 투자 전략을 재설정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박혜욱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의 증시 상황 정리해봤고요.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뉴스 단신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연간 4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올린 사람이 6만 1,475명으로 전년 대비 71%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급여 기준 억대 연봉자는 10만 1,036명으로 9.9% 늘었습니다. CN중공업의 최대 채권 금융기관인 메리츠화재가 CN중공업에 대해 긴급자금 150억 원을 지원하길 거부했습니다. 워크아웃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국민은행이 오늘 부행장 절반을 교체하는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부행장급이 담당하는 사업그룹도 13개에서 11개로 축소됐으며 기획과 영업 기능이 강화됐습니다. 쌍용자동차 노사가 경영난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쌍용차에 대해 직접적인 지원을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네, 잠시 후 증시전략센터를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부 증권부 기자들이 아침마다 서울경제TV를 보고 있습니다. 매일 20분 투자로 미 증시 흐름을 한눈에 블룸버그 파이널 워드, 30분 시청으로 아시아 경제까지 한꺼번에 블룸버그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한글 자막과 함께 방송되는 블룸버그의 또 다른 프로그램들, 주말 인터뷰 프로그램 나이트 토크, 성공한 모험 기업인을 다룬 블룸버그 벤처, 음악과 영화, 순수 미술에서 세계 최고급 레스토랑까지 고품격 문화예술을 소개하는 매거진 프로그램 블룸버그 뮤직, 세계 정재계 거물들의 향배를 통해 글로벌 마켓을 예측하는 블룸버그 폴리티컬 캐피털, 블룸버그의 간판 스타 버너드 로가 각국 기업과 정부, 각계각층 인물 인터뷰를 통해 경제를 진단하는 블룸버그 보이스, 국내 최초 3시간 내 번역 자막 처리,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하십시오. 블룸버그.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증시전략센터를 이어가겠습니다. 메리츠증권의 박진 지점장, 하나대투증권의 최석훈 부장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박 지점장님, 코스피 지수가 한참 동안 잘 오르는가 싶더니 지금 오늘까지 닷새째 연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 랠리는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오늘 장 어땠습니까? 네, 크리스마스로 하루 휴장했던 뉴욕 증시가 지난 주말 재차 상승하면서 연이틀 오름세를 나타냈었는데요. 네. 상승의 주 요인은 GM의 금융자회사인 GMAC에 대해서 미 연방준비위원회에서 은행 지주사로의 전환을 승인하며 구제금융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과 인터넷 쇼핑몰 업체인 아마존이 판매 실적 호조로 홀리데이 쇼핑 시즌 판매 부진 우려를 불식시킨 점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네. 다우지수는 0.56%, 나스닥 지수는 0.35% 오르며 각각 연이틀 상승했는데요. 주간으로는 소폭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종목별로는 자회사 지주사 전환에 힘입어서 GM이 12% 급등했고요. 포드사도 8% 상승하는 등 자동차주들이 강세를 나타냈고, 판매 호조를 보인 아마존은 상승했던 반면에 홀리데이 쇼핑 시즌 판매 저조로 소매 대표주인 메이시는 2.4% 하락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모기지 금리 인하가 향후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페니메이, 프레디맥 등 모기지 업체 주가가 급등했고, 아랍에미레이트의 내년도 석유 공급량 축소 보도 영향으로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6.69% 급등하며 엑슨모빌 등 에너지주들의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주간으로는 유가가 11%나 하락하였습니다. 한편 국내 증시는 중동발 전면전 우려, 미국발 경기 부양 지원책 효과 희석 등으로 오전 내내 소극적인 관망세를 나타냈으나 이론 배당락 지수인 1080포인트가
88포인트를 하회하는 등 코스피가 장중 내내 1084포인트까지 내려가기도 하였으나 오후 들어서 아시아 증시 반등과 환율 안정에 따른 외인 매수세, 연기금 보험 등 기관의 1100포인트 지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낙폭을 회복한 가운데 마감하였습니다. 코스피는 전일비 0.02% 하락하면서 연 5일째, 코스닥은 0.93% 하락하며 연 4일째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업종별로는 대부분의 업종이 약세를 보였지만 기계, 의료정밀, 운수장비, 보험 등이 비교적 강세를 나타낸 가운데 현대차, 기아차, LG전자, 삼성 SDI 등 중가 옐로칩들이 상승하였고 삼성전자, 포스코 등은 약세로 마감하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36원 급락하면서 연 3일째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박진 지점장의 설명을 들었고요. 최석훈 부장님께서 이제 내일이 올해 거래일로 이제 마지막 딱 하루가 남았습니다. 그만큼 의미가 있는 날인데요. 내일 장에 대해서 이제 뭐 특별한 하루라고 애써 의미를 부여하면 이제 2008년도를 마무리 짓는 하루니까 어떻게 전망하는지 그 전망이 참 궁금합니다. 일단 올해 내일 마지막 하루가 남았는데, 네. 2008년도는 항상 저희들이 이제 매년 연말에 네. 증시 예측하면서 생각하는 부분들이지만, 그야말로 온갖 일들이 증시에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사상 초유의 그런 사태를 또 많이 벌어졌고, 그 네. 부분들이 현실적인 그런 바로 우리 증시에서 일어난 이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일단 내일 장 그리고 이제 연초 장을 이제 보면은 지금 최근에 어떤 글로벌 위기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완화가 돼 가는 그런 상황인 걸로 보이지만은,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따라서 이제 유동성은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는 추세고요. 네. 반면에 그런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증시 이제 유동성 장세는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했던 연말 연초 유동성 장세는 좀 이제 무산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 네. 따라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보수적인 그런 자세를 견제하는 게 유리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시중 유동성이 이제 상당히 이제 앞으로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요. 시중 유동성이 개선된 부분을 좀 보면, 특히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가 제로 금리를 이제 유지하면서 선언하면서 이제 모기지 대출 금리가 기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모기지 대출 금리가 최근에 아주 급증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유동성 이제 공급 대책 효과가 지금 이제 결국은 실물 부분하고 얼마만큼 매치돼서 나타나느냐 하는 부분인데, 미국의 지금 유동성 모기지가 이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 상황을 보면 주택 경기가 예상보다 빠른 시일 내에 바닥을 확인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최근에 빅스 지수, 변동수 지수라는 빅스 지수가 하락하고 있고, 신용 스프레드도 상당히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안전 선호도, 자산의 안전 선호도가 많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 부분도 이제 유동성이 공급된 그런 효과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국내 상황을 보더라도 지금 한국은행에서 계속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CD나 CP 금리가 지금 많이 하락세가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이제 공개 시작 조작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이제 RP를 매입함으로써 그 자금들이 증권사에 공급되고, 증권사에서 그러한 자금을 가지고 CD나 CP를 매입함으로써 이제 CD, CP 금리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이제 CD 금리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랑 아주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가계대출 한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지난 주말 기준으로 보면 CD 금리가 3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3.95%까지 지금 하락한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지금 최저 4% 수준까지 지금 하락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시중에 유동성이 지금 계속 풀려나가는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보여지고, 결국은 이러한 흐름들이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것인데, 아직까지는 시기적으로 좀 늦춰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입니다. 일단 유동성 장세의 기간 또는 강도 이런 부분들은 특히 이제 기업 실적과 상당히 밀접하게 이제 결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올해 4, 4분기 기업 실적을 보면은 기업 실적가 지금 감소 추세에 있고, 내년 1, 4분기도 실적 악화가 더 진행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주가 전망도 유동성에 기인한 그런 장세가 되기에는 여건상으로 좀 더 성숙되지 않냐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이제 경기 부양, 정책적인 경기 부양 기대감, 그리고 한국은행 또 추가금리 내년 초에 추가금리 인하라든가,
그리고 채권 안정 펀드들 그 여러 가지 정책 이슈가 있는데 문제는 그런 기업 실적이 부진한 그런 펀더멘털이 얼만큼 빨리 개선되냐에 따라서 이렇게 좌우될 것이고요. 네. 그러한 부분들도 보면은 연말 연초는 박스권 하단을 확인하는 좀 더 확인하는 그런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이제 그 지난 12월 17일 이후로 4차례에 걸쳐서 120일 이동평균선을 저항에 계속 부딪히고 있는데 지금 그런 120일 돌파가 무산되면서 지금 이제 베어 마켓 랠리가 일단 마무리되지 않았냐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 20일 이동평균선 지지가 오늘 장중 깨졌지만 그 지지를 할지도 좀 불투명하고요. 더불어서 이제 12월 달에 유입된 그 프로그램 매수 잔고가 한 2조 원을 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1,500억 정도 출회가 됐지만 배당락 이후에 베이스 상황에 따라서 선물하고 이제 코스피 200 그 베이스 상황에 따라서 계속 출회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급상의 부분도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이제 1월 옵션 만기까지는 지금 거래일수로 6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 어떤 쇼크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피 그 차트상으로 보면은 이제 월봉상으로 6월부터 6개월 정도 지금 음봉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달에는 그 연말 내일 마지막 지수가 급락하지 않는다면은 한 40% 정도 하락하지 않으면 양봉으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고 그런 부분에 따라서 1월 달 장세는 좀 그 기술적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장세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제 지금 이제 뭐 트리플 강세, 뭐 환율, 유가, 금리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반대적인 부분에 펀더멘털이 아직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일정 부분 바닥 확인을 테스트하는 그런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통신주라든가 제약주, 그 음식료, 섬유 등 그 경기 방어주의 그 저점 매수 전략을 견제하는 게 당분간 유리해 보인다고 판단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최석훈 부장님의 이제 내일 장에 대한 전망까지 함께 여쭤봤습니다. 자, 박진 점장님께서는 내일 그 장은 물론이고 그 신년 초의 어떤 움직임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자, 오늘 출연을 하셨으니까 신년 초의 이제 움직임이 좀 어떨지 살짝 그 연초에는 어떤 그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일시적으로라도 좀 긍정적인 모습을 흐름을 보인 때가 왕왕 있거든요. 올해도 그런 걸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좀 섣부른 예측일까요? 글쎄 뭐 지수 내년도 장세를 예측한다는 게 좀 섣부른 감은 있는데요. 네. 작년에 뭐 저희 그 대부분의 그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로 뭐 3,000포인트 간다 그랬던 얘기가 있었지만은 지수는 반대로 갔지 않습니까? 네. 또 올해 반대로 또 생각하면은 대부분이 뭐 심지어 500까지도 내려간다. 이렇게 비관론도 지금 팽배해 있는 상황도 있고 내년 상반기가 뭐 3월 위기설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긴 있겠지만은. 네. 지수가 꼭 그런 어떤 예측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아까 또 최 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또 유동성이 상당히 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외로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쪽에서 상당히 또 유동성을 실제 실물 경기는 아직 좋지는 않지만은 유동성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도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네. 자,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두 전문가의 증시 상황에 대한 어떤 분석을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두 분의 포트폴리오를 살짝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 지점장께서는 어떤 기업들에 지금 주목하고 계십니까? 지난주에도 그 경기에 좀 비탄력적인 그 강원랜드 이걸 추천해드렸었는데 이번 주에도 역시 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경쟁력을 이어갈 수 있는 업종 및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 추천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에는 경기와의 상관계수가 상당히 좀 낮고 비교적 그 저가 소비재 문화의 대표주인 영화산업의 핵심주인 CJ CGV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J CGV요. 예. 우선 영화산업은 뭐 전혀 그 경기와 연관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네. 경기보다는 그 방학, 연휴 등 이런 어떤 계절적 요인하고요. 흥행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좀 더 큰 영향을 받거든요. 네. 실제로 그 연극이나 뮤지컬 공연 한번 보셨으면 알겠지만은 티켓 값이 보통 4, 5만 원에서 엄청 비쌉니다. 10만 원 넘어가는 것들도 있는데 예. 그거에 비하면은 영화 티켓 값은 뭐 8천 원, 1만 원 이내의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저가 소비재로서의 매력이 있고요. 그 GDP 증가율보다는 그 왕의 남자, 괴물이 흥행했던 2006년, 그다음에 2007년도에는 뭐 디워, 트랜스포머 이런 등 흥행작이 있었던 2007년에 관람객 수가 상당히 많았었고요. 네. 오히려 또 방학 연휴가 있는 1, 3분기, 그러니까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이 있는 이쪽 분기가 특수였고, 특히 그 중장년층들이 선호할 수 있는 그 한국 영화가 흥행했을 때 결정적으로 그 영화가 많이 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둘째, 그 시장 점유율 증가를 통한 성장성 및 수익성 개선인데요.
아시겠지만은 그 멀티플렉스 산업, 그러니까 한 곳에서 여러 편의 영화들을 보고 쇼핑도 즐기고 오락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산업이 1998년도 도입 이래 지금 비약적으로 성장했는데요. 동사는 이 업계 1위의 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요. 35.7%를 가지고 있고 2위인 롯데시네마가 22%, 3위인 메가박스가 9.5%인 것을 감안하면은 시장 지배력은 압도적인 수준입니다. 또한 그 출점 경쟁을 보였던 2006년도에는 그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였으나 2007년도 이후에는 재차 또다시 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경쟁사인 롯데가 그 신규 증설을 자제했고 호주계의 그 맥커리에 그 매각된 메가박스도 신규 투자를 자제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는 2011년까지 그 매년 3개씩 사이트를 증설할 계획이어서 스크린수 증가에 따른 그 시장 점유율 증가는 계속 가능해 보이고요. 이에 따라서 매출 증가와 수익성 개선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셋째, 그 영화 관람료 인상에 대한 모멘텀이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지금 동사의 평균 관람료 가격이 5,900원 선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 가격에서 뭐 영화 진흥 기금 이런 세금 같은 걸 뗐을 경우에 5,900원인데요. 상위 3사의 그 할인 경쟁으로 영화 가격이 상당히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2007년부터 상승세를 다시 나타내고는 있는데 최근에 그 영화 제작자 협회하고 영화산업노조 등에서 관람료를 9,000원으로 인상하자는 것을 지금 검토 중인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 동사의 평균 관람료 가격은 7,598원으로 될 텐니다. 이를 가정할 경우에 2009년도에 동사 매출액은 종전 대비해서 한 18% 이상 개선돼서 4,657억 정도 예상되고요. 영업이익률도 18% 이상 개선되고 EPS는 한 54% 개선돼서 2,614원이 예상됩니다. 주가 측면에서는 지금 하락 요인이었던 것이 그 신규 사이트 증설에 따른 어떤 고정비 부담 요인 이런 것들이 이제 제거되고 있고요. 올해부터 2008년부터 지금 투자 회수기로 전환되었고 영화진흥기금에 관련 세부담, 뭐 자회사 지분 평가 손실 등 이런 악재들이 이미 주가에 반영되었고요. 신규 투자 제한에 따른 그 비용 절감으로 향후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고 여기에 이제 관람료 인상이라는 모멘텀이 제공이 된다면은 향후 주가에는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9년 예상 EPS는 1,688원이고요. BPS는 1,340원인데 현재 주가를 고려할 경우에 지금 PER이 8배 수준이고 PBR은 1.2배 수준이기 때문에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요. PER 11배 수준인 목표가 18,000원, 손절가 13,000원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경기가 이제 안 좋을수록 이제 주머니 돈을 이제 쓸 수 있는 그 여력이 줄어들 때만큼 이제 가장 좀 가격 대비 효율성을 따지기 마련인데 그러면서 앞으로 극장업에 대해서 상당히 호황을 누릴 거다라는 그런 전망을 함께 곁들여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최석훈 부장님의 포트폴리오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유지했던 부분들 세 종목 태웅, 금호산업, 한진은 20%씩 그냥 유지를 하고요. 네. 동양제철학은 그 종목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네. 일단 그 투자 추천한 기간이 한 1개월에 가까이 진행됐고 그리고 그 투자 모멘텀이 좀 약화된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물론 한 10% 이상 수익은 났지만 일단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를 시킨 상태고요. 네. 오늘 신규로 부강약품을 새로 편입을 했습니다. 네. 부강약품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자본금 135억의 중견 제약회사인데요. 네. 2008년도 3분기에 그 누적 매출액 기준으로 6.1% 증가한 801억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6% 감소한 197억을 기록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이제 감소한 부분은 특히 이제 매출 원가가 12% 정도 증가한 상태고 비형 간염 치료제, 만성 비형 간염 치료제인 레보비르의 그 매출 확대에 따라서 판촉 비용 그리고 마케팅 비용이 많이 증가하면서 그 판매 관리비가 9.3%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비용 증가 측면이 그 반영이 돼서 영업이익이 감소한 그런 상태였고요. 특히 그 약가 인하 여파하고 그리고 보험 적용 기준 강화로 주력 제품의 판매가 상당히 그 둔화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실적의 둔화의 주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비형 간염 치료제 레보비르의 그 시판후 임상 이 부분이 11월부터 재개되어 가지고 앞으로 향후 매출액과 수익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급여 인정 가능 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1년 확대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수혜를 볼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 동남아 판매 특히 이제 대만이라든가 태국
베트남 쪽의 시판이 올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빠르면 상반기에 진행돼 가지고 아마 하반기부터 바로 해외 매출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보험급여 범위가 축소된 간질환 치료제입니다. 레가론 복합제도 올해 아마 내년에 출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자회사인 안토로젠에서 성체 줄기세포를 이용한 조직재생용 세포 치료제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머지않아서 지방 줄기세포를 이용한 요실금 치료제가 곧 출시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재료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면서 비용 측면에서 굉장히 크게 이제 어려움이 직면했는데, 네. 부항약품 같은 경우는 올 초에 환율 상승을 이제 예상한 원재료 수입을 대량으로 구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마 매출 원가 증가 부담을 상당히 완화시키면서 실적을 그나마 유지시켜준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기술적으로도 지난 23일 날 대량 거래 수발하면서 120일선을 강하게 돌파했는데, 돌파하면서 지금 매물대를 상당히 전에 직전 매물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2, 3일 정도 지금 조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목표가는 25,000원을 중기 목표가를 제시하고, 손절가는 15,500원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매수 시점은 현재 눌림목이 진행되기 때문에 눌림목 매수 관점에서 현 가격대 이하에서는 적극적인 매수를 추천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부광약품에 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진 지점장 그리고 최석훈 부장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센 시장 분석을 이어가죠. 중국, 홍콩, 일본, 인도, 싱가포르, 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의 증권 및 금융시장이 하루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궁금하십니까?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에서 확인하십시오. Welcome to Asia Business Tonight. I'm Susan Lee. I'm Susan Lee in Hong Kong. 블룸버그 TV 홍콩 지사에서 진행자 수잔 리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흔들리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에서 발생한 하루 동안의 주식 및 금융시장 소식을 30분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의 첫 자막 방송 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1시입니다. 유럽까지 번진 세계 경제 위기 상황까지 세계 경제 전체를 30분 내 한꺼번에 브리핑 받을 수 있는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서울경제TV에서만 자막 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에너지는 당신의 현금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지금까지 국내 경제 뉴스 줬는데 급급해 국제 흐름에는 밟지 못하셨다고요?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계적인 금융 및 비즈니스 정보 채널인 블룸버그 TV를 국내에 독점 방영하는 서울경제TV가 있으니까요. 국내는 물론 고급 해외 경제 정보까지 더한 서울경제TV. Bloomberg Television.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전문가와 함께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센 시장 분석. 오늘은 삼성선물의 정미영 팀장과 함께 올 한 해 무척이나 크게 요동쳤었죠. 외환 시장을 결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포털 사이트 검색어 1위로 환율이 꼽혔다고 합니다. 사실 평상시 같으면 이제 외국에 뭐 누가 나가 있다든가 아니면은 외국 여행을 갈 때나 잠시 이제 환전하려고 환율을 뒤져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올 한 해는 이제 워낙 환율이 큰 폭으로 출렁거리기도 하고 키코니 뭐니 해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환율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어 1위로 환율이 꼽히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올 한 해 외환시장 흐름부터 한번 정리를 해주십시오. 네, 일단 연초부터 외환 수급이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이 되면서 외환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환율이 지난 6년 동안의 하락 추세선을 뚫고 상승세로 돌았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시간이 갈수록 그 원화에 불리한 요인들이 계속해서 더해지면서 마치 외환 위기를 방불케 하는 그런 상황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네. 뭐 큰 굵직한 변수를 살피자면은 방금 말씀드린 외환 수급, 달러 수요가 더 많아진 부분들을 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신용 경색이 심화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외화 유동성 위기를 어느 나라보다 심하게 겪었다는 점. 네. 세 번째로는 세계 경기가 침체에 접어들면서 대외 경기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역시 커다란 타격을 입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9월 달에 리만 부도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세계 신용시장이 경지를 넘어서 마비 상태로 접어들다 보니까 우리나라로서는 제2의 외환 위기 가능성까지 이렇게 부각이 됐었고요. 일단 지금 연말 환율 부근으로 한 1,3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전년 대비 원화의 가치가 달러에 대해서 28%가 떨어졌습니다. 이 환율은 그 OECD 국가 중에서 올해 IMF의 구제금융을 받았던 아이슬란드에서 두 번째로 환율의 가치가 많이 떨어진 국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지는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요. 이런 환율이 급등에 과도했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나름대로는 우리 경기에 대해서 자신을 했지만은 또 구조적인 취약한 부분이 대외적인 부분과 결합이 되면서 이렇게 우리나라 전체를 위기로까지 몰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한 또 반성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 통화 가치 하락이 사실 어디 붙어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아이슬란드 다음이라고 하니까 좀 속이 상한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드네요. 자, 올해 이렇게 환율을 불안정하게 만들었던 요인들이 참 많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내년에도 이런 요인들이 꾸준히 우리 그 외환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신용위기나 경제위기라는 부분이 내년에도 연속 성장에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해결될 것이냐가 가장 관건일 것 같고요. 네. 올해 시장을 영향을 미쳤던 요인들 중에 일단 외환 수급이라는 부분은 한 고비는 지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원자재 가격이 급락을 하면서 수입이 빠르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를 큰 폭으로 개선시켜 주고 있고요. 또 환율이 이렇게 원화가 너무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해외에서 돈 쓰기가 너무 겁이 나졌습니다. 그래서 해외 여행 감소하고 유학생들도 돌아오는 그런 사태들이 빚어지면서 서비스 수지 적자도 큰 폭으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주식 매도도 내년에도 다시 돌아올지는 장담할 수 없겠지만 올해보다는 그 매도 규모를 늘리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외환 수급은 올해 10월, 11월을 계기로 해서 좀 한고비를 지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외화 유동성 문제도 이번 그 코너를 통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네. 그 FRB와의 통화 수합, 그다음에 한중일 통화 수합 한도 확대 등을 통해서 이런 국가 부도 위험, 그 외화 유동성 위기를 더 이상 국가 전체적으로는 겪지 않을 것이다라는 좀 확신은 생겨난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금융기관이나 기업들 자체적으로 외화를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 세계 경기 침체라는 부분과 맞물려서 내년 상반기까지도 상당히 불안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세계 경기 침체나 세계 경기 불안이 일단은 어느 정도 가라앉는 것이 선행되지 않고서야 외환 시장의 안정까지도 기대하기는 상당히 좀 쉽지 않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군요. 자, 그렇다면 여러 가지 요인들을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내년 환율 안정에 가장 큰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요인이라면 어떤 것들을 좀 꼽아보시겠습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데 어느 정도 정답이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맞췄습니까, 제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세계 그 신용 경색이 심화가 되면서 그거 신용 경색이 이루어진 부분이 경기를 더욱더 하강시키는데 일조했던 그런 국면이 펼쳐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는 경기 자체가 이제 완전히 꺾여버렸기 때문에 이런 경기가 살아나는 조짐이 보이기
보이기 전까지는 신용시장도 제 기능을 작동하기 힘든 그런 상태로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즉 경기 침체로 인해서 기업들의 수익이 감소하고 그러면은 기업들의 현금 흐름이 나빠지면서 이런 것들이 더욱더 은행의 기업에 대한 여신을 축소시키고 그것이 다시 기업의 자금난을 심화시키는 그런 악순환의 단계로 지금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내년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이제 신용 위기에서 경기 침체로 경기 침체가 주도하는 현재 상황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경기가 얼마만큼 경기 하강의 속도가 얼마만큼 깊고 빠르게 진행될 것이냐와 그 이후에 경기가 어느 시점부터 이제 회복의 모멘텀을 찾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으로 모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 더불어서 올해 12월 달에 그 금융시장의 안정 요인으로 작용했던 그 각국 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과 여러 가지 신용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도 여전히 내년 상반기에 얼마나 이 어려운 난국을 해결하는데 올바른 해법을 제시할 것이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같이 지켜봐야 되는 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몇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제 연말에 이제 환율의 어떤 종가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또 어떤 기업들의 실적과 관련지어서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정부가 연말에 환율 종가 관리를 한다라고들 하는데, 자, 그렇다면 연말 종가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워낙 이제 올해 환율이 이렇게 급등하다 보니까 연말 환율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각성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별로 그렇게 신경 많이 안 썼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작년 말 환율이 938원 20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최근에 환율이 1,500원까지도 갔었기 때문에 만약에 1,500원이라는 레벨을 그대로 적용을 한다 그러면은 기업들의 재무제표가 얼마나 망가질지 짐작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성이 커지는데요. 일단은 연말 결산 환율은 마지막 영업일의 기준 환율이 됩니다. 그러니까 31일의 기준 환율이 연말 결산 환율이 되는데 31일의 기준 환율은 30일 날 거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즉 내일 그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거래량을 가중 평균해서 나오는 수치 자체가 기업들의 올 한 해 그 성적표를 내는 기준 환율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내일자 환율이 과연 어느 부분에서 많이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 정부도 12월 달 들어서는 굉장히 그 외환시장에 대한 스탠스를 바꾸면서 환율을 빠르게 하향 안정시키면서 연말 환율을 비교적 낮은 쪽으로 유도하려는 그런 의지를 상당히 강하게 보이고 있고 오늘만 해도 외환시장이 장 막판 10분 전까지 1290원 선에 거래가 됐었습니다만은 장 막판 10분 사이에 나온 당국의 개입으로 환율이 1260원대에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따라서 내일도 당국은 내일 평균 환율을 최대한 낮게 가져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일은 장 마감보다도 장중에 어떤 외환시장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통해서 그 연말 기준 환율을 낮추려는 그런 의지를 가질 것 같습니다. 뭐 9월 말 현재 외화대출 잔액이 은행권의 잔액이 501억 달러이기 때문에 지금 100원만 환율이 상승해도 부채가 5조 원 가까이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9월 말 환율이 1187원이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은 정부의 의중을 깨뜨려 볼 수는 없겠지만은 올해 그 기준 환율로 정부가 나름대로 목표로 세우는 환율 수준은 1,200원대 중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올 한 해 동안 환율로 참 많은 분들이 웃고 울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투자자들에게 워낙 많이 또 경제 참여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던 그 변수이니만큼이요. 자, 내년에도 이런 불안정성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느니만큼 내년에도 이 환율에 관해서는 끊임없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내년에도 외환시장에 관련해서 많은 그 좋은 정보들과 많은 그런 정보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내일 하루면 이제 거래일 기준으로 2008년 한 해 증시가 끝납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제 많이 자신의 어떤 소중한 그 자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자산에 분산해서 투자를 하셨을 텐데요. 펀드다, 주식이다, 부동산이다 많이들 투자를 하셨겠지만 오늘 아마 올 한 해는 거의 아마 투자하신 거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적지 않은 그런 손실을 보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속상한 그런 한 해였을 듯 싶은데요.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벌어진 일이고 이미 입은 손실입니다. 자기가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니만큼 보다 더 현명한 투자자가 되어서 다가오는 2009년도에는 보다 더 성공적인 투자자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배우는 한 해로 정리를 해보고 또 의미를 부여하는 한 해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내일 딱 하루 남은 그런 증시 거래일인데요. 내일은 좀 큰 폭으로 올라주길 기대를 하면서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